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구글의 과징금 폭탄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46% 하락한 21,310.6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81% 내린 2,419.38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1% 떨어진 6,146.62를 기록했습니다. 6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시장의 예상을 웃돈 상승세를 나타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소폭 개선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는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8.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16.0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몇 달 만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코어로디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4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5.5% 각각 상승했습니다. 4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전월 비 0.9% 상승했고 전년 비 5.7% 높아졌습니다. 국제유가가 2% 안팎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달러화가 하락하고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약 2% 오른 배럴당 44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의 과징금 폭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가 1.7% 내린 것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다우지수도 약과권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투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어제장에서는 유통이나 통신, 화장품 등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0.14% 상승한 2,3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하면서 0.64% 오른 6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펙 협의체가 9개월간 추가 감산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밤에는 소폭 오르면서 44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 글로벌 금융시장 내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진단의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는 국제유가의 하락 상황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국제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 외에 어떤 그 주변 변수들의 움직임이 다소간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감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밤 미국에서의 어떤 지수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의 중심점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논란, 그리고 버블 논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한 2주 연속해서 시장 내 작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나스닥주들에 대한 상대적인 뭔가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이슈라고 보셔야 되겠죠. 트럼프 케어에 대한 어떤 그 상원의원들의 어떤 그 표결 연기 부분, 이로 인한 헬스케어주들,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성장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주와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가장 주요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감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과연 실적 시즌을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적 시즌을 고비로 해서 소위 말하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맞물리게 되는 전반적인 경기의 하락 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하게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주제로 들어와서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의 하락세. 어제 오늘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43달러라는 기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저항선, 이 여기서 자꾸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서서히 시장 투자자들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국제 유가 지난 8월 달 이후로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1년 전 분위기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1년 전 결국 시장 내, 물론 그 당시 오펙에서 어떤 그 감산 합의 나타나게 되면서 1년 전에 국제 유가 작년 1월이 어찌 보면 그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6달러, 27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 물론 상승 반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여전히 그 당시까지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잔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펙의 감산 합의,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감산 추가 연장에 대한 그런 합의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준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거의 목에 차 있는 4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올해만 좀 떠올리게 된다라면 올해 1월 평균 55달러였습니다. 2월이 56달러. 근데 6월달, 물론 이제 그 6월 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평균 가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45달러 내외에서 1, 2월 기준과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본다면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인식을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단기간 안에 상승 반전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의 여부는 다소간 좀 의문점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셰일가스의 증산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라는 부분. 셰일가스의 증산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면 물론 생산과 그리고 시세, 가격 이 사이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만에 하나 43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시장 내에 벌어지게 되겠죠. 첫 번째, 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유업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영향, 더 나아가서는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한 영향으로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가 하락이 결국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유가 하락, 결국 정유회사들에 대한 이게 두 가지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제 마진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재고 자산을 지금 현재 품고 있는데 그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가 손실로 갈 것이냐. 아마도 이번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정도가 된다면 아마도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아닌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염두에 보시면서 지난 1, 2월 평균 가격과 5, 6, 7, 8, 9 계속되는 어떤 그 국제 유가의 변화에 따른 평균 가격의 움직임 생각을 해본다라면 재고 자산의 평가 이익보다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로 이익 계산서에 손익 계산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부분. 결국은 이익의 상승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유업종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소위 말하는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유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상승률은 결국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기대감이 고스란히 우리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 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인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FOMC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흔들린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 내지는 그런 의견 내지는 FOMC 이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오히려 시장은 안도감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연기가 된다는 안도감보다는 경기가 상당히 나빠졌구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쪽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지속되고 있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중장기적인 상황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실적 정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 건설업종, 조선업종, 그리고 정유업종, 석유화학업종까지 꼭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메타는, 업종 개선에 대한 바로메타는 고용 개선이 되겠습니다. 조선업종에서 지금 현재 고용 개선이 지금 현재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수주는 증가하고 있다. 근데 수주 증가가 과연 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는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고용의 개선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되는 구조조정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어떤 그 반등 국면에서 일단 조금은 좀 탈실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 단기간에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정유, 석유, 화학업종의 실적은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글로벌 국가들의 보호무역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3배가 늘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국제 통상의 변화 양상과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하반기 이슈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 FTA의 재협상 또 환율 보고서 등 전반적인 이슈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크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시장 어떤 그 업종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절대 우리가 안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임박하고 있는 이슈들, 이벤트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먼저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만간 미국 방문을 해서 이번 달 말이죠. 방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예정에 있고요. 7월 한중 정상회담 역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미국과 걸려있는 이슈 그리고 중국과 걸려있는 이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히려 시장이 어떤 그 조정 양상을 보일 때 새로운 어떤 그 상승에 대한 가능성으로 업종별 상승에 대한 가능성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결국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슈, 북핵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부분 그리고 국제 통상과 관련된 부분 결국은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다. 그럼 보호무역. 지금 현재 상황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불과 1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무역 제소 건수가 3배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 그런 부분들은 절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들이 녹록한 부분은 아니다. 어제 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0.3%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2.5%에서
지금 현행 2.8%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그림. 그 배경에는 수출의 개선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산업연구원 역시 하반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들, 결국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의 개선세가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글로벌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소간 좀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전혀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철강업종, 태양광업종, 가전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관련 업종을 해서 대처 방향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대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역 적자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각 업종별 보호무역의 강화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한미 FTA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난 4월을 돌이켜 보시게 되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는 그 환율 보고서의 발간은 1년에 2차례 발간합니다. 매년 4월과 10월 달. 근데 4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리고 4월 달에 우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10월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감은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대미 무역 흑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한참 멀어 있다. GDP의 3% 그리고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밑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예의주시 대상 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환율 조작국에 만약에 10월달 이슈로 부각이 점차 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 수출주들에게 그리고 반도체 업종, 석유화학 업종, 전반적인 수출 업종에게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반면에 저는 7월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사드 관련 피해, 화장품 업종과 바이오 업종, 그리고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군들. 이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 지금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7월 중 한중 정상회담 스케줄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사드 관련된 피해주들의 복구 소식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업종들 그리고 상당 기간 눌려왔었던 업종군들로 돌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순환매 양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지금 이제 상당 기간 눌려 있었던 업종군들 종목군들 손에 꼽아보자라면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유효커 관련주들. 근데 그 중에서 제약과 바이오는 서서히 반등들이 지금 모색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당 부분 반등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드 관련주들. 일단 문재인 정부, 신정부 출범 직후,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점차 그 이후에 소식들이 없어서 계속되는 시장 정부에서의 이어져 가는 그런 소식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찔끔찔끔씩 흘러내려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점차 시장 내에서 사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서서히 눌림목이 해소되어가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중국 관련해서 오히려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과 또 7월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 유통이나 통신, 또 화장품 등 경기 방어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들. 미국에서의 지금 투자 심리의 상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투자 심리의 상황이 조금 좀 엇박자 내지는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가 너무나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무시한 채 아니면 간과한 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이 좀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포인트를 불과 몇 포인트 남겨놓지 않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작용을 했던 것 하나가 소비심리 지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유통업종과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상승세 나타났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보면 향후 경기 전망을 상당 부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시장의 변화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에 산업연구원 말씀을 앞서서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산업 호조 하지만 그들 역시 하반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은 국제 유가의 하락과 고용 무역의 확대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미 2주, 3주 전부터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장 내의 의료의 전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적인 기술주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짧은 수준으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시즌이 지난 이후 다시 재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특히나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2분기가 과연 실적 정점이 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꺾일 것이냐 안 꺾일 것이냐의 여부가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을 보실 때 단기 매매 관점 그리고 2분기 실적에 주 안점을 두시는 거 아니라 2분기 이후까지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현재의 호실적이 지속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1등 주식들, 블루칩보다는 2등 주식들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수 부양과 관련된 내수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구글이 어제 이제 과징금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전반적인 넷플릭스도 그렇고 3%, 4%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조금 한번 좀 접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방미와 관련된 부분들 꼭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7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게 되죠. 두 가지 핵심 이슈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여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물가가 계속해서 국제 유가의 하락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 조금 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FOMC 금리 인상 추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라면 시장 실망감에 의한 실망 매물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유동성 논란과 관련된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관련주 중에서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 영역군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 타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제 2,4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 됐는데요. 증시는 물론이고 경제 성장률과 소비심리 지수 등 국제 경제 지표 역시 긍정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하반기 경제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시하면 어떤 시장입니까? 먼저 선행돼서 먼저 움직여주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먼저 드리겠고요. 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아직은 체감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산업연구원이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 올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2.8%라는 이런 전망수가 나왔다라는 거. 조금씩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대외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대내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던 게 이제는 완화되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을 통해서 하반기에 수출과 투자의 증가세가 상반기보다는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비의 비교적인 완만한 회복세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가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산업연구원에서 나왔던 경제 성장률이 2.5% 정도가 지금 나왔었는데 0.4% 정도를 좀 상향 조정한 거다라는 거, 즉 올해의 그런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결국은 이끌어 가고 있었던 부분은 결국은 수출입니다. 워낙 반도체나 이런 쪽 IT 부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수출량이 지금 두 자리 숫자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쪽 부분으로 해서 수출과 수입 같은 경우도 수출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상승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약간 줄어든 827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조금 보호무역에 대한 이런 정책 기조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조금 리스크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의 심리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즉 소비자 심리 지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을 넘으면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100 아래로 보면 좀 시장이 부정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111.1로 전월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2월부터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심리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 즉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새 정부가 출범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수출 호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최근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소비 심리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지금 현재 전월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좀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실만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경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증권사 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소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증권사, 저도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은
목표 주가가 현재 가격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괴리율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레포트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매수를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100건이 나온다면 한 90건 이상은 매수, 그리고 중립은 한 10건 정도. 그러면 매도가 없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레포트를 쓰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애널리스트가 계속해서 같이 거기를 다녀야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 매도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철폐하고자 이번에 금감원 쪽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간의 괴리율을 리포트에 아마 공시해서 사후 관리를 좀 열심히 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특정 회사가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도 목표 주가를 적절한 시점에 조정하지 않거나 악재가 발표된 회사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내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사실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대형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조사 분석 보고서를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증권사 연구원의 보수 산정 시에도 영업 부서의 평가가 아닌 보고서의 품질과 투자 의견의 적합성을 반영하도록 해서 보고서의 객관성을 좀 많이 높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금감원 쪽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ELS나 파생결합 증권들에 대한 이런 무분별한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게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수익률과 조기 상환 건 핵심 정보를 포함한 SMS 등 이메일 광고는 송출 대상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적합한 고객한테만 SMS를 보내게 이제는 이게 규정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이런 조사 분석 보고서를 활용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투자 가치 기반을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조금씩 표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안방그룹이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또 유한타증권 등의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유한타증권의 주가는 4% 이상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안방그룹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손배송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뜯어보면 사실은 유한타 증권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은 보고펀드에 어떻게 보면 야, 너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을 안방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육류 담보 대출에 대한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매각 당시 동양생명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유한타 증권 가치도 어떻게 보면 덩달아서 피소가 당한 거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데 좀 뜯어보면 동양생명 지분 같은 경우는 57.6%를 동양생명 보고펀드가 들고 있었었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4.7%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4.7%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소를 당한 거다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같이 보고펀드 그리고 동양생명은 그리고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동반 매도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크게 지분 가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육류 담보 대출에 대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결국은 고기를 담보로 해서 육류 유통업체와 창고 업체에 대출을 해줬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육류 담보 대출을 할 때 다른 곳에서 똑같은 고기를 가지고 또 담보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사나 이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이런 담보가 어떻게
우리가 건물 같은 거를 만약에 담보로 잡을 때도 은행에서 받고 잡으면 다른 곳에서는 2순위, 3순위가 되면서 이게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조금 계측을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번 손배송이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방그룹이 이번 소송이 잔금 청구 소송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마지막 그 잔금을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안방그룹 쪽에서.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있는 거 돈 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소송을 하니까 맞불로 했다는 거 아닌가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유안타가 조금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시장이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이것을 신경 써야지만 이 증권주의 이런 앞으로의 향방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나 유안타증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투매 동참할 악재는 아니다라고 조언하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국내 시장이 이제 한 30분 정도 뒤면 시작이 될 텐데요. 최근 코스피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조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선은 좀 주도주가 확실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주도주가 없다면 주도주라 하면 대표적으로 IT 관련주나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완전히 조금 자기만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기관들 매니저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자기들도 지금 현재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좀 시장이 좀 온기가 좀 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일직선으로만 가는 이런 종목만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이 주도주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게 훨씬 더 나으신 모양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IT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가 1150원 언저리까지 가다가 다행스럽게 다시 강세 방향으로 다시 바뀌어져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면은 결국 뭡니까?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환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주가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모멘텀은 언제 생기냐면 결국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아마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시장이니까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부터가 조금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2분기 때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계속해서 흐름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옆으로 횡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잘 맞추고 나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나스닥이 좀 많이 밑으로 흘러가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나스닥이 깨지면 조정이 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는 있겠지만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있었던 앨런 회장의 발언 같은 경우도 자기 세계에는 이제는 우리는 금융위기는 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도 참고해 보거나 이해하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고가를 내고 있는 IT주들 과열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김권진 차장께서는 여전히 IT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언하셨고요. 또 정부 정책 수혜주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는 잠시 뒤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충북 내륙은 소나기가 오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 내리겠습니다. 양은 중부와 호남 내륙 10에서 40, 영남 내륙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머무는 찬 공기가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남부지방,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강원 영서와 충북 내륙은 아침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옵니다. 동해안으로는 비 소식 없고 낮 기온은 울진 24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남부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 대구 31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으로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남부지방,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후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